강의하실 강연호 교수님의 제자이십니다. 현재 원광대 문창과에서 교수로 진학하고 계시고 아까 제가 조금 인터뷰를 잠시 해보니까 오보에를 오늘 연주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한결같나 봅니다. 우리 구윤상 교수님의 오보에 연주를 듣고 잠시 아름다운 선율에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교수님 강연이 녹화해가지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연주할 때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는 세상의 모든 오보이스트가 다 그래요.
이게 배우기도 어렵고 연주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빨라지니까 뭐 저 사람 119 전화할 거 없어요. 잘생기셨어요. 그래도 앵콜. 그 간장한 그냥 우리 보리밥 한번 불러볼까요? 와,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장현호 교수님 굉장합니다. 예, 이렇게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 시간만큼은 정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한편 이렇게 오보의 연주를 두 곡을 들어보았는데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문학관에서는 한 분의 소중한 시인을 모시고 작품 세계와 문학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편의 시와 한 권의 책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듯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선생님들께 뜻깊은 만남과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먼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창신대학교 우리 문학관에서 이렇게 열일을 해주고 계시는 상임 고문으로 계십니다. 우리 박혜진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겠지만 익숙한 얼굴이기도 한 상임고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올 2월까지 도서관장을 하다가 우리 이상호 관장님의 상임 고문 자리에 제가 발목을 잡혀가지고 어쨌든 상임 고문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원광대에서 그 강연호 교수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장마철에 비를 피해가지고 다행히 출발하실 때는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여기가 좀 비가 안 와서 그 사이 그 강연을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는 화창한 날씨에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조심히 사시고
아시다시피 저희 문학관이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은 우리 이상욱 관장님의 큰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이쪽으로 문학관을 옮기고 등록도 하고, 그리고 이상욱 관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러겠지만 한국문학관에 저희가 이제 문학관에 신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이제 전산화시키는 그게 15개가 선정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 문학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관에 있는 귀한 자료들이 이제 전자 입력이 다 돼가지고 전국이 전 세계에서도 저희 문학관에 있는 자료들을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게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거기 1등 공신이 임기령 주임입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상원과 그 도움에 힘입어서 운덕수 문학관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전에 나눠드린 그 장신대학교 푸드부터 캠프 사업은 이것도 전국에서 이거 10개 선정되는 사업인데 저희 장신대학교 지금 식품영양과 학과장이거든요. 저희가 17억짜리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해가지고 청년들을 취업시킨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 주면서 공부시켜서 취업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주변에 혹시라도 아까운데 참 좀 취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인간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문학관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셔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우리 운덕수 문학관을 찾아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면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현호 교수님이십니다. 1991년 문예중앙으로 등단하여 시집 하염없는을 비롯하여 여러 시집을 내시면서 문학상도 다수 수상하셨어요. 특히 작년 제11회에 우리 운덕수 문학상이라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큰 박수 또 한번 부탁합니다. 예, 오늘 강연 주제는 시와 영화는 어떻게 만나는가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윤정희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 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강현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강현우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원은 처음입니다. 저도 나이가 꽤 됐는데 대한민국에 안 다닌 곳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오면서 출발할 때는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아침도 비가 그치고 창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날씨도 참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이야기하는 톤이 잘 들리시죠? 네. 마이크를 가까이 하니까 너무 소리가 큰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보에 연주하시느라고 얼굴이 빨개지신 우리 구윤상 선생님, 제가 문학 강연을 할 때마다 꼭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오보에를 이렇게 연주해서 분위기도 잡아주시고 제가 정말 든든한 원래 이제 제자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원광대학교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어쨌든 우리 구윤상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너무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할 제목은 시와 영화는 어떻게 만나는가입니다. 근데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이 강연이 원래 2시간짜리 강연이거든요. 그런데 1시간에 압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팜플렛 이렇게 A4 용지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 오늘 이제 강연 주제와 관련된 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3편의 영화와 그 영화와 관련된 3편의 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시는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또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칼라로 해왔습니다. 보기 좋으시라고. 예, 목차를 보시면 일단 시와 영화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와 관련된 영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개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강연의 이 주제인 세 편의 시와 세 편의 영화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저 3번, 4번, 5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시와 일포스티노 보면은 시에는 이렇게 나표를 해놨고요. 혼나표라고 하죠. 그리고 일포스티노는 이렇게 꺽쇠를 해놨잖아요. 요거는 이제 문학 작품을 가리키는 뜻이고요. 요거는 영화를 가리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로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학술 논문에서 논문을 쓸 때 저희 기호입니다. 약속된 기호로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작품 시와 영화 일포스티노를 함께 볼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작품 아네스의 노래와 영화 시를 같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영화 시 제목과 영화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 질투는 나의 힘과 영화 질투는 나의 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영화를 조금 이렇게 잘라온 스틸컷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빠른 이렇게 압축을 해서 가급적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서 시와 영화가 우리 인간의 삶과 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조금 멀어서 뭐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시와 영화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시도 예술이고 영화도 예술이지만 좀 성격은 다르지요. 간단히 얘기해서 시는 언어 예술이잖아요. 그리고 영화는 언어 예술이 아니라 영상 예술이잖아요. 올해 여러 천년 동안 이 지구의 인간들의 어떤 인문학의 중심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학 예술이었다면 요즘에는 이런 어떤 팔자로서의 문학 예술보다는 그 영상으로서의 영화 예술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이상복 문독스 문학관 관장님께서도 열심히 지금 주창하고 계시는 디카시도 말하자면 언어와 영상을 결합시키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시와 영화의 접점이라는 이 소재나 또는 우리 이상호 관장님이 하시는 시와 디지털 카메라 영상의 만남, 이 디카시도 관련을 좀 맺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장르입니다. 문자 예술의 대표 장르이고요. 언어 표현을 기반으로 서정성을 표현합니다. 그에 반해서 영화는 겨우 한 10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그러니까 시에 비하면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진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이크를 꺼보겠습니다. 그냥 저 사실 강연할 때 마이크 잘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정도 톤으로 말씀드리면 다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그냥 마이크 없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조절해서. 조절요? 네. 네, 어쨌든 세상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제 활자 문화의 시대에서, 즉 언어를 기반으로 한 활자 문화의 시대에서 영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영상 문화의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활자 문화를 대표하는 게 바로 시라는 양식이고요. 왜냐하면 문학에도 여러 장르들이 있지만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수필도 있지만 역시 시라는 장르가 가장 역사도 오래되고 또 문학의 가장 중심 장르잖아요. 활자 문화로서의 시와 그리고 요즘 10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디지털 시대와 함께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영화라는 이 영상 문화로서의 이 예술이 사실 접점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리는 소설은 일종의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즉 서사성이 있잖아요. 소설은
영화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지만 시는 물론 모든 시가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시 중에서도 이야기를 갖고 있는 시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시라는 장르가 이야기, 즉 서사성을 중심으로 하는 장르가 아니라 서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라는 언어 예술이 영화라는 이 영상 예술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라고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설과 영화는 굉장히 가까운데 시와 영화는 별로 가깝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시와 영화는 의외로 접점이 많습니다. 우선 시도 어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이라면 영화도 역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이잖아요. 다만 시는 언어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 영화는 영상으로 이미지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시와 영화는 아무래도 이 이미지에서 그 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언어로 구현하는 이미지라면 영화는 영상, 이미지로 구현하는 어떤 그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얘기하는 은유나 환유 같은 이런 비유, 또 전경화라는 어떤 시의 특정한 이런 수사법이 영화에서는 몽타주, 미장센 또는 그 클로즈업 이런 어떤 영화적인 요소들과 잘 만나고 있습니다. 시와 영화가 만나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운 건 이런 거죠. 가령 시나 시인의 삶을 영화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시와 영화가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아마 보셨을 텐데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동주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시와 영화가 만난 좋은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영화 가능성이고요. 또 영화 중에 어떤 시를 낭송함으로써 어떤 영화의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시적 상상력과 영화적 상상력을 결합시켜서 어떤 그 새로운 예술 형태를 만드는 것도 시와 영화가 만나는 그런 어떤 접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에틱 필름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네포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포에틱 필름은 필름에 중점을 두고, 필름은 영화잖아요. 포에틱은 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중에는 굉장히 시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포에틱 필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가 막 그 어떤 그 줄거리가 뚜렷하고 서사성이 있고 어떤 주인공이나 그 어떤 인물들이 뭐 만남과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가 아니라 어떤 시적인 영상미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그것을 포에틱 필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중에서는 영화의 줄거리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시적인 영상에 중점을 두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술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예술 영화는 가끔은 조금 지루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그 나름대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포에틱 필름은 그렇게 시적인 영화 이런 뜻으로 쓰는 거고요. 거꾸로 영화적인 기법을 가지고 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네포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는 포에틱 필름은 영화인데 시적이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시네포엠은 시인데 영화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이런 뜻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나 또는 아주 영화적인 기법을 잘 활용한 시를 이야기할 때 포에틱 필름 또는 시네포엠이라는 용어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영화들을 보면 그 미국식 그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유럽의 영화들을 보면 어떤 영화의 어떤 줄거리 중심이 아니라 이미지 중심의 흔히 말하는 예술 영화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포에틱 필름 혹은 시네포엠 이런 용어를 써서 영화를 홍보하는 데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해 원래 이 의미는 구분이 되지만 요즘은 이
포에틱 필름이나 시대 포엠을 같은 뜻을 가진 용어로 섞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를 가지고 만든 영화 또는 시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포스터를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신 영화도 있고 뭐 아직 못 보신 영화도 있고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여기 동주도 있네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 윤정희 이분이 작곡하셨죠. 이분이 출연했던 시라는 작품과 그리고 이게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두 작품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건 한국 영화들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 영화에도 이런 어떤 시 또는 시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영화를 보는 이런 어떤 방식이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이런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아마 이 죽은 시인의 사회 아마 여러분들 인상 깊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베를린 천사의 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적인 포에틱 필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영화는 일 포스티노라는 그런 영화의 줄거리와 함께 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996년에 나온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포스티노라는 이 영화 제목은 일 포스티노가 영어로 얘기하면 포스트맨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우편 배달주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배달해주는 사람을 일 포스티노다라고 그것을 영화 제목으로 했습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 우편 배달부고요. 이 사람이 유명한 칠레 출신의 노벨상도 받게 되는 시인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의 어떤 삶과 그 파블로 네루다에게 편지를 배달해주는 우편 배달부 이 마리오 루폴로라는 인물의 이 우정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여성은 누구냐면은 이 마리오 루폴로가 영화 속에서 짝사랑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둘이 결국 결혼을 해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하면 이 파블로 네루다가 유명한 시인이기는 하지만 정작 조국 칠레에서는 반체제 시인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로 잠시 망명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칠레와 이탈리아 간에 정부 간에 서로 이야기가 있어서 이탈리아의 조그만 섬에 이 파블로 네루다 시인이 거주하는 그런 조건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파블로 네루다가 워낙 유명한 시인이니까 이 시인에게 오는 우편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만을 위한 전용 우편 배달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놀고 있었던 그냥 동네 건달 청년이었던 이 마리오 루폴로가 파블로 네루다에게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우편 배달부로 임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목인 우편 배달부 일 포스티노라는 이 용어는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편물을 배달하다 보니까 워낙 유명한 시인에게 많은 우편물이 오니까 이 파블로 네루다에게 많은 우편물이 오니까 이 마리오가 시라는 것에 대해서 시가 전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겨우 글자 정도나 알 수 해독할 정도의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가 이제 시에 관심이 생깁니다. 도대체 시가 뭐길래 저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은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특히 여성들에게서 많은 편지가 오게 됩니다. 시인에게.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이 어떻게 시인을 저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이 시인과 이 우편 배달부 사이에 우정, 교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가 뭔지도 모르고 은유가 뭔지도 몰랐던 그런 마리오가 점차 시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시를 매개로 해서 짝사랑하던 베아트리체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일 포스티노라는 그런 영화의 일반적인 줄거리입니다. 아마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자녀분들한테 이런 영화 구해줄 수 있냐 그러면 금방 구해줄 겁니다.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뭐 저작권 문제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아서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고 지금 우편물을 이렇게 배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편물을 배달하면 이렇게 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오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계속 서 있어요. 자, 소리가 좀 작게 나오지만 이 자막이 있으니까. Stai lì ritto come un fan. No, immobile come la torre degli Scandinavi. Più quello di un gatto di porcellana. Ho scritto altri libri oltre le ovvie elementari, libri molto migliori. È il tempo che tu mi sottoponi a queste similitudini. Metà. Le metafore. Metafore. E quando parli di una cosa paragonando la mano. Che è una cosa che si usa nella poesia. Per esempio? Per esempio, quando dici il cielo piange, che cosa vuol dire? Esattamente. Ah sì, bravo. 네. 자, 제가 그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그 대사를 이렇게 화면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편지를 배달한 마리오가 돌아갈 생각을 않고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제 묻습니다. 우체통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체통처럼이라고 비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메타포입니다. 은유 또는 직유를 우리가 메타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오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장승처럼요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또 아니 장기판의 말처럼 묘지부동이었어. 장기판의 말처럼도 역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오가 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도자기 인형보다 조용했죠. 자, 이것도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비유를 물으니까 비유로 답을 하고 비유를 물으니까 비유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우편배달부가 그냥 그런 비유, 은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인의 시를 읽어보니까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시를 읽고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루다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질에 관하여라는 자신의 이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 말고도 내 앞에서 메타포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거죠. 시인 앞에서 메타포를 사용하는 것 마치 그 뭐죠? 우리가 우리말에 뭐 번데기. 번데기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정작 마지막으로 메타포가 뭔지를 몰라요. 메타포? 여기서 메타포가 뭐냐고 또 반문을 합니다. 메타포가 뭔데요?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게 메타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오가 이 시인의 시에 있는 19절을 또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시에 보면 이발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살인을 외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또 이렇게 의젓하게 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쓴 그 이외의 말로 답을 안 하겠다. 말하자면 내가 시를 쓰긴 했지만 시를 시인이 직접 설명하는 건 못하겠다. 사실 시인들이 자기 시를 설명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시인이 일단 발표를 하고 나면 이미 시인의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것이 되고 시인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자들의 반응이 중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또 근사한 얘기를 하죠. 시란 설명하면 진부해지고 말아.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감정을 직접 경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라는 것이 전혀 몰랐고 시라는 게 뭘까? 시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시인에게 너무나 많은 우편물이 오고 그 우편물이 대부분 여성들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여성들이나 좋아하는 것이다라면 정말 시의 무지한 이 마리오가 메타포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메타포라는 것이 있어서 메타포라는 것이 은유잖아요. 선생님들 은유는 다 아시잖아요. 은유는 A를 B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은유잖아요. 즉 A는 A다라고 하면 비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A는 B다 그러면 비유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은유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꿔서 설명하는 그런 놀라운 표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마리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오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메타포를 한번 구사해 보려고 비유를 구사해 보려고 궁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시인처럼 그게 쉽게 떠오르지는 않죠. 그래서 아까 본 우리 영화 클립 속에서 제가 그 보여드린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늘이 운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거 비가 오는 거죠 라고 그 답을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늘이 운다라고 비유를 써서 표현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 메타포를 궁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오가 이제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성 베아트리체에게 그 말하자면 이렇게 베아트리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미소가 나비의 날개짓처럼 펼쳐집니다. 어떤 여성의 미소를 나비의 날개짓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조금 어설픈 그런 어떤 미사 요구 같지만 그러나 베아트리체로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미소를 나비의 날갯짓으로 비유할까? 그런데 마리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미소는 나비의 날갯짓이고 한 송이 붉은 장미이고 솟아오르는 물기둥이고 또 백사장의 은빛 파도 같다. 자, 여성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 마리오라는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자면 마리오가 홀딱 반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시인 네루다가 마리오에게 묻습니다. 이 섬에서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시인으로서 기대한 것은 이 섬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나 이 섬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마리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은 베아트리체 루소다. 자기 여자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가 뭔지도 몰랐던 이 마리오가 시에 대해서 점점 눈을 뜨게 되고요. 나중에는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네루다 시인이 시를 쓰다가 표현이 막혀요. 표현이 막히는데 마침 마리오가 우편물을 배달하러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그물에 대해서 거기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고기 잡는 그물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뭐라고 앞에 뭐 형용을 해야 되는데 그물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마리오가 서슴지 않고 그물은 서글퍼요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금방 그 뜻을 알아들고 서글픈 그물을 당겼다라고 자기 시에다 써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네루다 시인의 표현이 아니라 마리오가 알려준 표현이죠. 자, 그런데 왜 시인이 그물을 뭐라고 표현할까 했는데 마리오가 대뜸 서글프다라고 답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뭡니까? 말하자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잖아요. 이 마리오가 살고 있는 이 섬은 아버지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그러니까 자기도 어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고 정치가들은 매일 와서 그 선거 때만 헛된 공약을 하는,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아주 척박하고 가난한 그런 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물 그러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 걸쳐 온 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가난과 아픔을 상징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오가 그물을 뭐라고 하지? 라고 시인이 물으니까 서글퍼요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오는 자기가 시인인 줄 모르는 시인이 이미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루다가 그물을 뭐라고 할까? 그물이 어떻지? 라고 묻는데 마리오가 서글퍼요라고 답을 하니까 자기 시에다가 서글픈 그물을 당겼다라고 시에다 쓰게 됩니다. 이쯤 되면 시인이 비유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시인이 마리오에게서 비유를
배우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삶의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어떤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둘 사이의 교류가 나중에 이제 네루다 시인이 조국으로 칠레로 이제 망명해서 해제가 돼서 돌아간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교류는 이어져서 섬의 아름다움을 녹음해서 그 네루다 시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뭐 작은 파도, 큰 파도, 새들의 울음소리, 교회의 종소리, 또는 절벽의 바람소리,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어떻게 녹음하죠? 어떻게 녹음할까요? 반짝반짝. 예, 반짝이는 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시적인 상상력으로. 물론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생각으로는 반짝이는 별이 소리가 날 리가 없죠. 그러나 시인은 안 들리는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게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오는 이미 밤하늘의 별을 녹음할 줄 아는 그런 시적 인식을 갖게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오가 이제 베아트리체와 결혼하고 베아트리체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아이의 그 뱃속에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동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의 심장 소리도 시인에게 녹음해서 보낼 정도로 섬의 어떤 아름다움을 시인에게 전달하려 애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장면인데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작품 중에는 이 시가 안 나오는데요. 작품 영화가 다 끝나면 영화에 출연했던 사람, 영화 감독 뭐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그 엔딩 크레딧이 나오기 직전에 바로 이렇게 영어로 된 그 파블로 네루다 시인의 시 제목이 포이트리잖아요.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선생님들께 이미 다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서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영화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영화가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으로 올라간 그런 작품인데, 자, 이 작품이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 작품은 네루다 시인의 시지만 마침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네루다 시인으로부터 시를 배운 마리오가 시를 어떻게 처음 만나고 시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게 되었으며 시를 만나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루다 시인의 시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시를 읽어보면 마치 이 시는 네루다 시인의 시가 아니라 이 우편배달부 마리오의 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 파블로 네루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이었는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튼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더군. 밤의 가지들로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격렬한 불길 속에서 불렀어. 또는 혼자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얼굴도 없이 그게 나를 건드리더군.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내 입은 이름들을 도무지 대지 못했고 눈은 멀었으며 내 영혼 속에서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 열이나 잃어버린 날개 또는 내 나름대로 해보았어. 그 불을 해독하며 나는 어렴풋한 첫 줄을 썼지. 어렴풋한 뭔지 모를 순전한 넌센스.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순수한 지혜. 그리고 문득 나는 보았어. 풀리고 열린 하늘을, 유성들을, 고동치는 눈밭, 구멍 뚫린 그림자, 화살과 불과 꽃들로 불쑤셔진 그림자, 휘감아 도는 밤, 우주를. 그리고 나 이 미소한 존재는 그 큰 별들 총총한 허공에 취해, 신비의 모습에 취해 나 자신이 그 심연의 일부임을 느꼈고
별들과 더불어 불렀으며 내 심장은 바람에 풀렸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시는 사실은 제가 학생들에게 시창작을 가르칠 때 첫 시간에 항상 제가 들려주는 그런 시입니다. 시가 전체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 1년에서는 시가 나를 찾아왔다라는 내용이에요. 시가 언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툭 건드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2년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뭐가 뭔지 모르는 어리둥절한 상황이지만 내 나름대로 첫 줄을 써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3년으로 가면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렇게 시를 쓰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정말 달라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년에 보면, 2년의 중간에 보면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시가 나를 찾아와서 툭 건드렸는데 이제 당황했겠죠. 뭐가 뭔지 모르는 게 나를 툭 건드리니까. 그래서 뭐라고 뭐 해야 할지 몰랐다. 당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황해서 뭐라고 이름들을 대지 못했고 눈은 멀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 속에서 뭔가 시작되고 있었다. 선생님들도 아마 문학에 관심을 갖고 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마 어느 순간 문학이 또는 시가 또는 뭐 시가 아니고 뭐 소설일 수도 있고 수필일 수도 있는데 문학의 어떤 구절이 여러분들을 툭 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건드림이 너무 큰 어떤 놀라운 경이로운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계속 문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와 같은 어떤 문학 강연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계신 거죠. 자, 그래서 내 영혼 속에서 뭔가 시작되고 있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뭐라고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막 뭉클뭉클 이렇게 솟아오르고 뭔가 타오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는 어렴풋한 첫 줄을 썼지. 근데 그 밑에 어렴풋한 쉼표, 뭔지 모를 쉼표, 순전한 그리고 행바꿔서 넌센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인들이 시를 처음에 어떻게 쓰기 시작하냐면은 뭘 알고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뭔가 복받쳐서 그냥 한 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시의 출발입니다. 아마 연습장에다가 문득 어떤 삶의 어느 순간에 삶에 지쳤을 수도 있고 어떤 고요한 저녁일 수도 있고 또는 밤 기차의 기적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한 줄 써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렴풋한 뭔지 모를 순전한 넌센스,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순수한 지혜. 그렇게 한 줄을 쓰니까 세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풀리고 열린 하늘을 유성들을 고동치는 논밭, 구멍 뚫린 그림자, 화살과 불과 꽃들로 들쑤셔진 밤, 들쑤셔진 그림자, 휘감아 도는 밤 우주를 마치 막 우주가 막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에 그리고 나라는 이 미소한 존재는 나라는 이 작디 작은 이 존재가 그 큰 별들 총총한 허공에 취해 신비의 모습에 취해 나도 마치 그 심연에 그 우주라는 그 거대한 심연의 일부인 것처럼 여겨졌고 별들과 더불어 불렀으며 심장은 바람에 스르르 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뭔지 모르지만 시라는 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툭 건드렸다. 처음에 나는 당황했지만 뭐라고 한 줄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우주의 일부가 되는 느낌을 가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작품은 네루다 시인의 작품이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영화 일 포스티머라는 영화 속에서만큼은 네루다 시인이 쓴 작품이라기보다 마치 네루다 시인으로부터 시를 배우고 은유가 뭔지 배우고 하는 과정을 거친 이 마리오 루폴로라는 우편 배달부가 쓴 그런 작품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보고 나서 참 감독이 또는 감독이 아니라 어떤 각본가가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시를 정말 잘 골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파블로 네루다의 시라는 제목의 시와 영화 일 포스티노가 만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이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윤정희 배우가 아마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찍었을 것 같은데요. 주연한 영화 역시 시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자, 양미자는 이 손자를 기르고 있는 할머니예요. 이제 그 부모는 이렇게 이혼을 하고 밖에서 이제 어디 그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손자를 이 양미자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손자가 좀 사고를 쳐요. 학교에서 다른 남학생들과 어울려서 이 여학생을 그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결국은 좌절을 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자는 결국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성폭행범이니까 나중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한 축이 되어 있고요. 또 한 축은 이 양미자 할머니가 이 손자를 기르면서 동네에서 도서관에서 시창작 교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미자 이 할머니가 시창작 교실에 나가면서 시에 대해 조금씩 배우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이창동 감독의 영화 이 시에서 시창작 교실을 운영하고 실제로 그 양미자 이 할머니에게 시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김용택 시인입니다. 김용택 시인이 실제로 출연을 했어요. 이 영화를 잘 들여다보면 김용택 시인뿐만이 아니라 시인 몇 사람이 실제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양미자 할머니가 이제 이 손자가 사고를 치니까 이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양미자 할머니가 감정하던 이웃집 노인인데 이 이웃집 노인이 이 양미자 할머니를 여성으로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이렇게 조금 이제 말하자면 성적인 접촉을 허락하고 합의금조로 돈을 받아서 이 손자의 그 피해자와의 합의금으로 쓰는 그런 과정을 드린 영화입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을 보면 이 여학생이 성폭행 피해를 입고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자를 나중에 처벌하게 하고 그런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양미자 할머니도 이 여학생처럼 말하자면 투신을 해서 자살로 영화가 끝나는 그러니까 일종의 속죄의식이죠.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는 그렇게 밝지 않고 어둡지만 그런데 아까 김용택 시인이 직접 등장해서 시를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창작 교실에서 처음으로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양미자 할머니고요. 그 양미자 할머니가 쓴 시가 바로 아네스의 노래라는 그 시입니다. 그 아네스의 노래가 뒷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네스의 노래가 이 장면 한번 보시고 가시죠. 다시는 이 자리에 없지만 어떤 시를 썼는지 김용택 시인입니다. 내가 대신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아네스의 노래. 아네스의 노래. 양미자. 자, 딸이 양미자 할머니 딸로 나오는 분인데 오랜만에 이제 그 손주를 어떻게 키우고 있나 와서 찾아본 겁니다. 엄마.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은 이미 양미자 할머니가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이후의 일이고요. 조금 있으면 제가 나눠드린 이 시가 낭송이 될 텐데요. 그곳은 어떤가요? 네, 지금 나오네요. 이 목소리는 윤정희 씨의 윤정희 배우의 목소리입니다.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래소리 들리나요?
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이제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오지 않던 약속도, 끝내 비밀이었던 사랑도, 서러운 내 발목에 입맞추는 풀잎 하나, 나를 따라온 작은 목소리가 바뀌었죠? 발자국에게도 죽은 여학생이 읽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별을 할 시간. 이제 어둠이 오면 다시 촛불이 켜질까요? 나는 기도합니다. 아무도 눈물은 흘리지 않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여름 한낮의 그 오랜 기다림, 아버지의 얼굴 같은 오래된 골목, 수줍어 돌아앉은 외로운 들국화까지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작은 노랫소리에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검은 강물을 건너기 전에 내 영혼의 마지막 숨을 다해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햇빛 맑은 아침, 다시 깨어나 부신 눈으로 머리맡에선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다시는 이 자리에 없지만 예. 그 영화 속에서 이 아네스의 노래가 직접 그 방송되고 있는데, 아네스는 기독교의 성녀입니다. 순교한 성녀로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네스라는 세례명을 여러분 혹시 기독교를 믿으시면 세례명을 갖는 분도 있을 건데, 그 아네스의 노래라는 제목은 이 성폭행을 당한 이 여학생이 자신에게 그런 어떤 폭력을 가한 그 남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우리 사회 전체를 용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아네스의 노래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아네스의 노래는 시인이 쓴 시가 아니고요. 물론 영화 속에서는 양미자가 쓴 시로 나오지만 실제로 아네스의 노래를 직접 그 창작한 사람은 시인이 아니라 이창동 감독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놀랐어요. 이창동 감독의 어떤 그런 시적 재능이, 물론 영화 예술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이 영화 속에서 아네스의 노래도 직접 창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 주인공이 이 시 강좌를 듣다가 마침내 시 한 편을 쓰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가 바로 시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중간에 양미자 즉 윤정희 배우의 목소리에서 시가 낭송이 되다가 그 다음에 죽은 소녀의 목소리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소녀의 목소리로 변하면서 소녀가 세상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은 소녀를 애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중간에 가서는 점차 소녀가 주체가 돼서 현실의 폭력을 용서하고 모두를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전체 메시지도 그것과 닮아 있어요. 이 사회는 굉장히 그렇게 추하고 악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폭력이 있는 그런 사회이지만 그런 사회 속에서 그나마 우리의 인간의 삶을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시 또는 문학의 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두 편의 작품을 봤는데요. 세 번째는 그 영화 제목과 시 제목이 똑같은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작품입니다. 시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기형도 시인의 작품이지요. 자, 우리가 앞서서 1포스티로는 영화 속에 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으로 시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서는 아니에스의 노래라는 시가 영화 속에 직접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질투는 나의 힘에서는 시 얘기가 이만큼도 안 나옵니다. 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영화는 놀랍게도 박찬욱 감독 그러니까 어떤 제가 어느 문화관계에서 박찬욱 감독이 질투는 나의 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박찬욱의 오타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타 아닙니다. 박찬욱 감독은 남자 감독이고 박찬욱 감독은 여성 감독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워낙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박찬욱의 오타 아니냐 그러는데 오타 아닙니다. 박찬욱이라는 또 젊은 여성 감독이 또 있어요. 어쨌든 그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가 이 질투는 나의 힘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시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영화는 박찬욱 이 여성 감독이 기영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대본을 쓰고 영화를 찍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시 제목과 영화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박해일이 주연이고요. 여자 주인공은 배종욱이고 그리고 문성근이 나옵니다. 박해일이 이 박상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배종욱을 짝사랑해요. 배종욱은 연상에 박해일보다는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성으로 나오지만 짝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 배종욱은 이 박해일의 그런 어떤 사랑의 구애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문성근과 연애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문성근은 유부남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해일은 이해를 못해요. 왜 나의 사랑은 거부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비난하는 이런 어떤 유부남과 연애를 하고 하는가 뭐 이런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보통 질투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다 질투라는 감정 아시잖아요. 저도 뭐 물론 질투라는 감정 많이 알고 그리고 질투도 많이 하지만 질투라는 감정이 이렇게 둘 사이에서 생기지는 않잖아요. 제3자가 끼어들어야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는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이 박해일과 문성근이 사랑 다툼을 하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서로 경쟁을 하니까 그 두 남자들 사이에서 질투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영화는 아주 놀라운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거 또 역시 클립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혹시 편집장님 로맨스가 대단한 우리 여성들에게 여기서 자고 갈까요? 왜 그걸 더 하고 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화인가요? 질투는 나의 힘이면 질투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영화 이 잠깐 소개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박해일이 배종옥을 사랑하는데 배종옥은 엉뚱하게 유부남인 그 영화 속에서 편집장으로 나오는 유부남인 문성군과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일이 이 문성군에게 굉장한 질투를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기의 질투의 상대방인 이 문성군을 질투하면서도 이 박해일이 점점 문성군을 닮으려고 하고 문성군을 흠모하게 되고 문성군의 스타일을 따라가려는 그런 묘한 심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영화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그 영화가 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기영도의 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 기영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니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자, 선생님 그 둘째 줄에 시의 둘째 줄에 힘없는 책 길피라고 돼 있죠. 책 갈피입니다. 오타는 거예요. 책 갈피의 오타입니다. 자, 이 짧은 시를 가지고 한 편의 영화를 만든 이 박찬옥이라는 이 감독도 이 시적인 상상력이나 어떤 영화적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영화 속에서 이 박해일이 그 말하자면 영화 속에 연기한 이 배종옥을 사이에 두고 문성군에게 대단한 질투심을 느끼는 이 박해일의 아주 미묘한 내면 심리를 영화가 아주 잘 포착하고 있고 박해일 배우가 그것을 잘 표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질투는 나의 힘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로서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고요. 또 이 박찬욱 감독과 달리 박찬옥이라는 여성 감독도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지게 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영도 시인의 똑같은 시 제목을 영화 제목으로 썼는데요. 그 기영도의 시는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서 기영도에게는 기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도 안 나와요. 그러나 시인의 시를 읽고 감독이 어떤 시적인 영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가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 감정, 질투라는 감정을 잘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이 박해일은 대학원생으로 나오는데요. 대학원생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하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왜 이별을 하냐면은 이 여자가 다른 유부남과 연애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박해일이 출판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판사에서 배종옥을 만나게 돼서 그 배종옥에게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역시 또 그 다른 남자에게 여자를 빼앗기니까 한 여자가 아니죠. 영화 속에 두 명으로 나옵니다. 배종옥이 1인 2역을 하는데 어쨌든 두 여자를 한 남자에게 계속 뺏기게 됩니다. 그 상대방이 바로 문성근이라는 아주 유들유들한 뻔뻔스러운 그런 편집장입니다. 이 편집장이 얼마나 뻔뻔스러우냐면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이게 모텔에서 나오는데 장인한테 들켜요. 그러면 대부분의 자기가 바람 핀 걸 장인한테 들키면 죄의식을 느껴야 되잖아요. 아주 당당합니다. 장인 앞에서도. 저는 나중에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뻔뻔스러운 남자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문성근이라는 남자에게 두 번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는 경험을 한 박해일이라는 이 찌질남을 그 아주 잘 연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찌질남의 연기를 통해서 질투라는 감정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투라는 게 사실 굉장히 미묘한 감정이잖아요. 저도 질투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들도 이렇게 글을 쓰면 어디 가서 이렇게 등단도 하고, 또 등단을 하고 나면 사람들한테 내 작품이 널리 읽히고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쓴 시는 사람들이 다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잘 쓴 것 같지도 않은데 다른 동료가 쓴 시는 막 좋은 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우리 어떤 감정을 갖습니까? 당연히 질투의 감정을 갖죠. 예를 들어 같이 시공부를 했는데 어떤 내 친구는 그 시공부를 했던 시가 신춘문예 또는 문학상을 타게 되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는데 나는 못 탔어요. 나는 내 시는 아무도 안 읽어줘. 그런데 그 친구가 문학상 탔다고 딱 자랑을 하면 막 축하한다고 하겠죠. 축하한다고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웁니다. 왜 나한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날까? 이게 바로 질투의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는 사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감정입니다. 비교를 하는데 내가 열등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질투라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질투의 이 상대방을 오히려 대상을 닮으려고 하는, 그래서 박해일은 문성근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질투를 느끼지만 오히려 문성근의 어떤 인생관, 문성근의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을 자기도 막 닮으려고 하는 그런 묘한 감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 여성 감독이니까 아마 그런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질투라는 감정의 미묘한 측면을 잘 포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화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질투는 나의 힘, 그러니까 질투가 나의 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또 아까 그 기영도 시인의 시를 읽고 나면 우리는 질투가 나의 정말 힘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의문 부호를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질투를 느낄 때가 있고, 그 질투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자극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질투는 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전혀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성취를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질투 때문에 내 감정을 막 소모하고 소진하고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그런 부정적인 결말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목도 그렇고 시 제목도 그렇고, 질투는 나의 힘이 될지, 질투는 과연 나의 힘일까라는 어떤 부정적 의문이 될지는 우리가 질투라는 이 감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 감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기영도의 시 질투는 나의 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또 거의 이제 제 강의는 끝나는데, 이 시를 잘 읽어보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종이가 어떤 종이냐면은,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그 짧은 글이 뭐냐면 이 두 줄입니다. 이 두 줄.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감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요 짧은 글, 요 두 줄의 짧은 글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책갈피에서 툭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읽어서 끝에 이르면 이 두 줄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책갈피에서 떨어진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옛날에 있던 어떤 책을 이렇게 떠들어 보다 보면 거기서 뭔가 툭 떨어질 때 있잖아요. 뭐가 떨어지면 제일 좋습니까? 그렇죠. 돈이 떨어지면 정말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껴놨는지 모르지만, 또 내가 껴놨는지 다른 사람 껴놨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돈 한번 툭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그 기분 좋은 발견입니까?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 책갈피에서 종이가 툭 떨어졌는데 그 종이에 옛날에 써있던 두 줄의 글귀가 발견된 겁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감정의 속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컷입니다. 시는 언어 예술을 대표하는 장르고 정말 구식의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면 뭘 읽으라고 하면 일단 싫어합니다. 읽지 말고 그냥 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언어 예술의 언어의 어떤 활자 문화의 시대에서 영상 문화의 시대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굉장히 구식의 아날로그고 영화는 아주 신식의 새로운 영상 예술의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디지털 세계에 어떤 문학의 위상 또는 시의 위상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져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적 전원이 갖고 있는 시적인 이 아날로그가 갖고 있는 힘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MP3 음악을 들으면서 편리해하지만 옛날에 레코드판의 음악을 가끔 그리워하잖아요. 또는 옛날에 어떤 CD를 사용한 음악을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우리가 여전히 그리워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과 같은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가끔 옛날에 이 필름식 카메라, 필름으로 찍어서 나중에 현상하는 과정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우리가 여전히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이 우리 삶의 어떤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이 천천히 시간을 들여 사유하는 시라는 예술은 어쩌면 영화 예술에 점점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삶의 깊이, 특히 요즘처럼 속도, 망각 이런 데 몰입해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한 어떤 경종의 의미로서 시라는 또는 문학이라는 양식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오늘 특강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강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